지구 북반구를 중심으로 5개의 강력한 열돔이 형성되면서 북미와 유럽, 동북아 일대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2세 미만 어린이도 한두 달 이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에게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한 이후 21일까지 격리 면제자 총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8월 9일부터 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 반면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의 국경 출입 제한을 최소 한 달간 연장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구 북반구를 중심으로 5개의 강력한 열돔이 형성되면서 뜨거운 공기가 정체돼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 동북아 일대는 폭염에 시달리고 연일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구 북반구를 중심으로 5개의 강력한 열돔이 형성되면서 북미와 유럽, 동북아 일대는 지난달 초부터 살인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열돔은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반구형 모양으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두는 현상인데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각국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서부 일대는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면서 산불과 가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서부 오리건주 남쪽에서는 지난 6일 주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산불인 부트렉으로 이날까지 15만 7,164헥타르 규모가 소실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유럽과 서아시아에 각각 형성된 열돔이 유난히 기온 상승을 일으킨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일랜드 북부 도시 벨리와티콕은 지난 17일 31.2도, 터키 남동부 도시 지즈레는 전날 역대 최고 기온인 49.1도까지 올랐습니다. 또 일본 북부에 상륙한 열돔의 경우 지난 19일 홋카이도 삿포로시 올 최고 기온을 34도까지 올렸습니다. 이어 워싱턴 포스트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알래스카 상공 열돔은 평소보다 높은 기온을 형성하지만 다른 북반구 열돔보다 강도는 가장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가 열돔의 강도를 높여 폭염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날씨 패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2세 미만 어린이도 한두 달 이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올 가을 학기 시작에 맞춰서 최종 승인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CNN 주최로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열린 타운홀 행사에서 팬데믹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며 만약 백신을 맞았다면 입원할 일도 없고 중환자실에 갈 일도 없으며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백신 접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가운데 공화당 강세 지역인 오하이오주까지 찾아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각에서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것을 언급하며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2세 미만 백신 접종 시기에는 곧이라고 믿는다며 과학자들이 실험을 진행 중이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린 아이들의 각 연령대별로 효과가 있는 백신이 다르고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위급 상황에 한정된 해당 연령대 아동에 대한 백신 승인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토대로 기대하기로는 학기 시작에 맞춰 8월 말이나 9월 초, 10월에는 최종 승인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아직 백신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12세 미만 학생들은 올 가을 학기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는 정통한 소식통 6명을 인용해 백악관이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의는 초기 단계인데 이와는 별도로 마스크 지침 업데이트 여부를 검토 중인 질병통제예방센터 관계자도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방안 중엔 백신 접종자들과 미접종자가 섞이는 공공장소나 쇼핑몰, 영화관 등 실내에선 누구나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것도 제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CDC는 지난 5월 변경한 지침에서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경우 대중교통이나 병원, 요양원 등을 제외한 실내외 대부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지침의 변경 여부는 CDC가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에 백악관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지도와 조언을 따른다며 공중보건지침은 CDC가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CDC는 잦은 지침의 변경으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고심을 거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CDC가 마스크 지침을 완화했던 지난 5월은 미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이 본격화하지 않았던 시기이고 지금은 감염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회차 모두 접종하면 델타 변이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차 접종만 했을 때보다 2배 이상 예방 효과가 올라갔습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은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을 인용해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의 2회 접종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예방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따르면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를 1회 접종했을 경우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는 각각 36%와 33% 수준에 불과했지만 2회를 접종했을 경우 화이자가 88%, 아스트라제네카는 67%로 예방 효과가 올라갔습니다. 또 영국발 알파 변이에 대한 효과는 화이자가 93.7%, 아스트라제네카가 74.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저자들은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연구 결과가 면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치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효과에 대한 백신 연구 결과에 차이가 생기면서 접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보건국은 지난 18일 화이자 백신의 델타 변이 예방 효능이 기존에 알려진 64%보다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도 확진이 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심각한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여전히 훌륭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백악관 관리와 뉴욕 양키스 선수들, 올림픽 여자 체조 선수, 텍사스 주의회 의원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백신과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바뀌는 질병이라고 설명하면서 돌파 감염은 놀라울 일도 백신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돌파 감염이 얼마나 자주 또는 드물게 일어나는지는 아직까지도 연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뉴욕 커넬 대학교의 웰 코넬 의대 로이 굴릭 박사는 워싱턴 포스트에 극도로 효과적인 백신을 보유했다 해도 돌파 감염은 발생한다고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록펠러 대학의 로버트 다넬 교수는 백신은 매우 강력하고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미국의 코로나19 감염 추세를 살펴보면 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중증을 겪거나 입원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스탠 베르먼트 예일 공중보건대학장은 다만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무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접종자가 심각한 증상을 겪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감염 자체를 100% 예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요. 지난 21일까지 격리 면제자 가운데 총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이후 격리 면제를 받은 입국자 총 22,067명에 대해 입국 후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21일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우간다, 폴란드, 멕시코, 미국에서 입국한 23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닷새 만에 11명이 추가되며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누적 23명 중 19명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했고 나머지 4명은 우간다와 폴란드, 멕시코, 미국에서 1명씩입니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발 입국자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고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16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백신을 맞았더라도 격리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인도와 브라질 등 22개국에서 입국하면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 면제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격리 면제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23명이 맞은 백신을 종류별로 보면 절반이 넘는 13명이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을 접종했습니다. 이어 화이자 6명, 아스트라제네카 1명입니다. 나머지 3명 중 2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1명은 격리 면제자인 부모와 함께 입국한 6세 미만 아동입니다.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입국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돌파 감염 위험도를 평가한 후 격리 면제 조치 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의 국경 출입 제한을 최소 한 달간 연장했습니다. 앞서 캐나다는 8월 9일부터 미국인의 입국을 허용했는데요. 반면 미국은 국경 봉쇄 조치를 그대로 연장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이유로 8월 21일까지 국경 봉쇄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쪽 국경인 캐나다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일 캐나다가 다음 달 9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며 자가격리 규정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캐나다로서는 전격적인 국경 개방 계획을 밝힌 직후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출입 제한 문제를 놓고 미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과 갈라졌다며 이는 국경 지역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회장은 캐나다의 백신 접종률이 더 높고 감염률은 더 낮다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캐나다인들이 왜 미국의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미국의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전체의 70%,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52%로 미국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사태와 관련된 소송전에서 주정부들이 피고인 제약회사 또 유통업체와 260억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주정부들은 합의금으로 중독자들에 대한 각종 의료 서비스 등 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마약성 진통제 사태와 관련해 의약품 유통업체와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각 주정부들이 26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각 주와 카운티 등 3천여 개의 지자체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와 관련해 맥케슨, 아메리소스벌겐, 카디널 등 3대 유통업체와 제약업체 존슨앤존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업체들이 심각한 중독 부작용을 알리지 않고 지역사회에 마약성 진통제를 유통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3대 유통업체는 소송 종결을 위해 210억 달러를 18년에 걸쳐 나눠내기로 했고 존슨앤존슨은 9년간 5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소송의 완전한 종결을 위해선 원고들이 투표를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지자체들은 합의금을 받으면 마약성 진통제 중독자들에 대한 각종 의료 서비스와 중독자의 자녀 보호 등 복지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피오이드 사태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파산 보호를 신청한 제약회사 퍼듀 파마는 최근 15개 주에 4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초당파 의원들이 추진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절차적 투표가 어제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오는 26일 재투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상원이 어제 초당파 의원들이 협상 중인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 법안에 대한 절차적 투표를 찬성 49대 반대 51로 부결했습니다. 절차적 투표는 법안에 대한 표결 진행 여부를 묻는 절차로 찬성 60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공화당은 법안 초안이 완성되지 않았다며 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반대해왔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11명은 투표에 앞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26일로 투표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슈머 원내대표는 8월 휴회 전 법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이날 투표를 강행했고 그 결과 표결에서 공화당은 5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법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 후 인프라 법안 협상을 진행 중인 상원 초당파 의원 22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최종 합의에 가까워졌다며 이 중요한 법률을 올바르게 제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은 이르면 오는 26일 또다시 이 법안에 대한 절차적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1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5만 1천 건 늘어난 수치로 3주 만에 40만 건대로 복귀한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일상 복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실업자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고용시장의 회복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며 이번 달에도 고용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만 9천 건 감소한 324만 6천 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3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혹은 매주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델타 변이로 인해 뉴욕시의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공병원 근로자는 백신을 접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시에 있는 11개 공공병원 3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8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해야 한다며 만일 백신 접종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거나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 에어트레인 건설 프로젝트가 본격화됩니다. 20일 연방항공청은 총 21억 달러 규모 라과디아 공항 에어트레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종합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어트레인 건설 공사는 이르면 올 여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과디아 공항 에어트레인은 공항에서 7번 전철 매츠 밀레츠 포인트역까지 1.5마일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롱아일랜드에서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통해 미드타운 맨하튼에서는 7번 전철을 이용해 매츠 밀레츠 포인트 역까지 이동한 후 에어트레인을 통해 공항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24일 붕괴한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서프사이드의 12층짜리 콘도미니엄 아파트 참사 희생자들에게 1억 5천만 달러의 초기 보상금이 결정됐습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순회법원의 마이클 핸즈먼 판사는 이 금액은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 건물 보험료 5천만 달러와 서프사이드 건물 매각 대금 최소 1억 달러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의 관심은 항상 피해자들에게 있었다며 아파트 소유주뿐만 아니라 방문객, 임차인들에게도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하루 종일 화창하겠고 늦은 밤에는 50% 정도로 소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은 가운데 때때로 50% 정도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